저거 그냥 미분의 정의네요. 거기까진 좋은데 마지막 부분이 멤버 수가 일치하는 아이돌 그룹을 고르라고 돼 있습니다. 소방차는 여기 낄 소방차 5명 아니에요. 세븐틴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나이가 세븐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븐틴 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 찍죠 우리. 블랙핑크 5 같은데? 학교 졸업하고 나면 쓸데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우리가 학창시절 때 수학을 배워야 하나요?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찾는 도구가 바로 수학입니다. 먼 미래에 인간 수학자가 없는 인공지능만에 의한 수학의 발전. 그럼 교수님 같은 수학 교수님, 수학 교수님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잊지 않고 또다시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이신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있는 이광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수학 교양 관련 책을 좀 쓰고요. 요즘의 주업은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쓰는 겁니다. 예. 오늘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쁜데요. 자, 오늘의 주제, 일상 속 수학 이야기입니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수학 관련된 재미있는 짤들을 보면서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짤이란 얘기는 아시죠?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재미있는 거. 말을 너무 줄이는 것 같아요. 짤이 원래 뭘 줄인 거죠? 짤. 짧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다. 그죠? 예. 어쨌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 짤입니다. 그 두 이미지가 있네요. 위에 있는 분은 뭔가 두터운 안경에 나이도 많아 보이시고 고리타분해 보이죠. 고리타분한. 그리고 아래는 실제 수학과 교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좀 심한데요? 네. 전혀 동의 안 하세요? 둘 다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상상 속의 수학과 교수님은 사실은 오히려 인문학이나 무슨 철학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진짜. 뭔가 그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해서 기존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래서 쌓아서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밑에는 저 옷이 문제인데 아니 이미 이제 밑에 저기 거의 수영복 같은데요? 예, 과학자 중에 아르키메데스가 이미 목욕탕에서 그렇죠. 최초의 스트리커로 나오니까 그거 비스무리한데 생각해보니까 위에 분과 좀 대조되는 거는 저 위에 교수님은 약간 생각이 약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영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틀을 정해서 글로 가려고 하는 분 같고 밑에는 오픈마인드 나는 뭐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있다. 근데 수학 자체가 원래 저런 경계라든지 한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옷차림과 외모는 우리 생각하지 말고 교수님은 둘 중에 어디에 가까우세요? 위에 가깝습니다. 위에 가까운가요? 좀 아래 같은데? 표정도 밝고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재밌게 들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재밌긴 하는데요. 저희도 다 옷은 잘 입고 수업하고요. 네. 저는 저 두 짤 중에 아래쪽을 보면 사실 이분이 칠판에 쓴 게 물리학의 전자기하학에서의 맥스웰 방정식이거든요. 수학과에서도 맥스웰 방정식 가르치진 않죠. 안 가르칩니다. 그렇죠. 어떤 일반적인 방정식은 다루겠지만 맞아요. 어떤 구체적인 그죠. 네. 저거는 사실은 옷차림도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수학과 교수님과 다르고 적혀 있는 것도 사실 물리학 쪽 같은데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배경으로 적혀 있는 게 맥스웰 방정식에서 출발해서 맨 마지막에 전기장의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걸 했네요. 파동 방정식 같은 건 수학과에서도 많이 다루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물리과에서 다루는 정도까지는 안 다루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뭐 퓨리의 급수라든지 이 정도의 원리만 주로 설명하고 사실은 저렇게 구체적인 계산은 잘 안 해요. 되게 수학자들이 게을러서요. 계산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건 그냥 뭐 물리학자들이 하겠지 하는 건가요? 사실 저도 수학과 분들이랑 전에 잠깐 얘기 나누다가 물리학자와 수학자 사이에 좀 굉장히 재밌는 차이를 본 적이 있는데요. 방정식 같은 걸 연구하시는 수학자분들은 저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그 해가 유일하다는 걸 증명하면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결과는 다 얻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유일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해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자와 물리학자 또 공학자가 회계학 하시는 분하고 서로 이제 그 농담이 있어요. 어떤 방정식을 줬는데
수학자는 고민을 막 하다가 이 방정식은 해가 있다. 끝. 네, 끝. 그게 끝이에요. 물리학자는 해를 구해주겠다. 그쵸, 막 구해요. 네. 막 구했어요. 공학자는 그걸 보고 있다가 이 해를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 드릴게요. 맞아요. 근데 회계학자는 조용히 다가와서 얼마로 해드릴까요? 이런 이제 재밌는 농담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가 저도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굉장히 수학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로망, 존경심 같은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뭔가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물리학은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공학자들은 이제 직접 무언가를 땅 위에 만드는 사람들이고 회계학자들은 그때 얼마 드는지 계산을 하는군요. 예. 다음 짤도 볼까요? 예. 이거 딱 보고 떠오르는 거 혹시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절편을 치고 좋아해요. 예. 맛있겠다. 그게 끝이죠.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했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갔거든요. Y를 보면 가운데 사각형이 아래쪽에 있는 그 수직선 부분하고 좀 사이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절반은 먹고 그죠? 저 이렇게 잘라 먹고 절반은 칼로 이렇게 좀 자르고 싶었어요. 절반은 잘라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 먼저 들었어요. 그 수학 쪽에서도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정사각형 같은 경우엔 90도 회전하면 똑같지만 45도 회전하면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정사각형을 각 면이 서로 접하도록 연결하는 방법은 Y자 모양은 저 위는 둘 사이의 각도가 90도여서 가능한데 그 아래쪽 라인은 저 각도가 135도여서 누가 가운데 저 쑥이 들어간 저 절편을 잘라 먹지 않는 한 깨끗하게 붙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 좀 그리고 해봤습니다. 길이도 달라요, 사실. 길이도 다르네요. 길이는 이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그렇죠. 나와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잘라 먹어도 안 되는구나. 잘라 먹어도 안 되는구나. 밑에를 적당히 잘라야죠. 적당히. 그러네요. 그 생각을 안 했네요. 그러네요. 오른쪽에 가운데 쑥떡을 절반을 잘라도 아래쪽하고 딱 붙지는 않네요. 길이가 다르니까. 분명한 건 저건 수학자가 만든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또 보고 왼쪽을 보면 쑥떡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쑥떡보다 흰떡을 더 좋아해요. 다음 짤도 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보니까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 호수만큼 자기를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여성이 수학자네요. 정적분을 이용해서 호수의 넓이를 알아내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군 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거는 아마 1700년대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 호수만큼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만도 요즘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수학적인 도구로 진짜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고 아니 물리학에서도 요즘에 뭐 안 되는 물리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안 되는 세상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정도를 이를테면 무슨 10개의 척도로 나눌 건지 5개의 척도로 나눌 건지 측정하는 방법. 실제로 호수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물리학으로 생각하면 이 방법이 좋겠더라고요. 아무래도 환경오염 같은 건 무시하시고 기름방울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퍼지게. 네, 그럼 기름방울이 이제 수면 위에 얇게 퍼질 텐데 떨어뜨린 기름방울 전체의 부피를 알고 그 다음에 평균 이 기름막의 두께를 알면 그런 면적을 계산하는 걸 얼마나 떨어뜨렸는지를 갖고 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정적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어떻게 치우지? 그리고 사실 이걸 보고 넓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수학에서도 아마 같은 방식으로 부를 것 같은데요. 물리학에선 이거를 2차원에서의 다이버전스 티어림 있잖아요. 그 정리를 이용을 하면 전자기학에서도 그 부분은 저는 좀 재밌었는데 전체 모든 면적 혹은 부피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알아내지 않더라도 경계, 바깥에서의 정보만 알면 저런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게 사실 면적을 구할 때 호수의 이 경계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각 위치에서의 X좌표, Y좌표만 구해만 내도 이 전체 면적을 구하는 걸 2차원의 다이버전스 정리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어요. 수학자의 입장에서는 호수의 넓이 구할 수 있어. 그게 답이에요, 그냥. 그거를 직접 구하는 건 뭐 물리학자가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너무 미루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어쨌든 이거의 해는 존재해. 그게 이제 저희들의 답이죠. 근데 이게 물리학으로 생각하면 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호수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면 완전 평면도 아니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축소를 해서 작게 만든 다음에 넓이를 구해서 축소한 만큼 확대를 다시 시키면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그거 좋네요. 네. 저걸 직접 구하지 말고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항공사진의 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용하면 면적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비율만 곱하면 그거 좋네요. 이거 거의 뭐 물리학자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리학이랑 썰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해요. 다음 짤도 볼까요? 네. 어떻게 우리 집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나이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류의 문제를 내요.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저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안 하는데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서 참고서나 이런 데에서 저런 류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애들이 수학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13분의 2의 순환소수로 나타내서 100번째 자리가 뭐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애들이 요즘에 또 이 책도 안 읽어서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저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뭘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 13분의 2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막 저기 나오는 숫자들 다 그냥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냥 답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학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불필요한 장치 중에 한 가지예요. 문제를 위한 문제지. 그렇죠. 현실에서 이렇게 강아지의 나이를 표시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사실은요. 13분의 2를 엄청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학자는 정말 천재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 않아요?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로 해야 되는 걸 굳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굉장히 게으른데 저런 거 하기 싫어서 파스칼이라든지 라이프니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컴퓨터죠. 네, 어쨌든 이 문제 좋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문제네요. 저건 그냥 미분의 정의네요. 이 값으로 나온 숫자와 거기까진 좋은데 마지막 부분이 멤버 수가 일치하는 아이돌 그룹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못 맞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앞부분이 쉽지 않아요? 아니 앞부분은 쉬운데 숫자는 아는데 그죠? 누구를 찍어서 틀리면 그 팬들한테 욕먹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답을 모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숫자가 5다 라고만 얘기하고 우리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들어본 그 아이돌 그룹은 있지 않아요? 다 들어봤죠. 들어는 다 봤네요. BTS, 그 세븐틴, 아이브. 소방차는 여기에 낄 소방차 5명 아니에요? 여기에 낄 아이돌이 아닌 것 같은데 H.O.T도 이미 답 모르겠는데요? 답 뭐예요? 소방차 지우고요. 세븐틴도 아닐 것 같은데? 세븐틴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세븐틴 아니 17인가 그래서? 나이가 세븐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븐틴 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 찍죠 우리. 뭐 같으세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5인가? 블랙핑크 5 같은데? 아닌가? BTS는 6명인가요? 제가 조금 낫군요. 블랙핑크 맞아요? 블랙핑크 맞아요? 네. 정답. H.O.T가 5이었어요? 오. 블랙핑크가 4명이냐? 4명이구나. BTS 7입니다. 6이 아니라.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런 문제를 내셔갖고. 지금까지 짤도 보면서 재미있는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뭐 복잡하고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 나면 쓸데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우리가 학창시절 때 수학을 배워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수님의 답변이 궁금해요. 그게 참 오래되고 고리타분하면서 전형적인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답변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그걸 꼭 키워야 되냐. 근데 사실은. 그걸 물으면? 그렇죠. 수학이라는 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싫다. 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뭔가 일을 하고 자기가 뭐를 하든 더 쉬운 방법. 이를테면 뭐 물건을 배달하더라도 가장 경제적으로 좀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혼자 고민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수학적인 생각이고요. 그걸 어떻게 쉽게 이렇게 가면 더 좋을까? 이렇게 가면 더 좋을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수학 그러면 맨날 계산하고 뭘 값을 구해야 되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이런 것만 배우니까 그게 이제 수학인 줄 아는데 실제로 수학은 처음 출발부터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옛날에는 간단했죠. 근데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좀 더 어려워졌는데 그러면서 본연의 현실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다른 분야에 다 넘겨주고 오직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이걸 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수학은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도구가 아니고 현실 문제를 풀어내는 도구,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을 찾는 도구가 바로 수학입니다. 다만 그냥 말로 표현하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수식으로 바꾸고 식으로 바꿔서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어느 분야든지 좀 더 쉽고 편리하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그거를 키우기 위한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책에서 들어가며 부분에서 제가 읽으면서 밑줄을 친 문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었는데요.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기술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의 본질을 뚫어보는 가장 명확한 철학이다. 이 문장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문장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수학하면 자꾸 뭔가 아까 우리 13분의 2 같은 계산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또 현실에 그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 책에 여러 예가 나와서 아주 흥미롭게 읽은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잘 몰랐다가 알게 된 대표적인 게 지문을 분류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했는데요. 지문의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우물형도 있고 한쪽으로 쏠린 형도 있고. 근데 요거를 낱낱이 맨날 대조하기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특징만 찾아서 집합으로 어떤 원소를 나누듯이 그 특징에 해당되는 것만 분류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분류해 놓으면 또 쉽게 찾지 못하잖아요. 값을 거기다가 부여를 해요.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이 얼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분류에 속하는 지문이구나라는 거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200만 개의 지문이 있다면 그 값을 구하고 나면 뭐 100만 개만 남는다든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 류의 것들이 바로 이제 수학을 이용하는 가장 단순한 건 좀 오래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 뭐 홍채 기술 이런 것 이제 스마트폰 할 때 안면 인식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 내부 알고리즘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되겠죠. 입체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도형을 다 삼각형으로 나누어 봐요. 작은 삼각형도 있고 끼어진 정도도 있고 코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삼각형, 뭐 어떤 사람은 낮은 삼각형. 그래서 그것들을 비교하면 이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어떤 특정 부위만 조금 보여도 전체의 특징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이 다 수학인 거죠. 그게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안면 인식 처음 할 때 보면 이렇게 휴대폰 카메라에 얼굴을 뭐 동그라미 하나 맞춘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보라고 하죠. 그게 그 이유겠군요. 그 평면 이미지가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까지도 데이터화하려면 얼굴을 돌려야 되는 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얘가 알아서 다 우리를 도형으로 다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뭐 안경을 쓴다고 해도 쓰고 벗고도 상관없이 다 판단할 수 있고. 마스크 써도 다 알아내고 모자 써도 다 알아내고. 재밌네요. 수학에 관한 궁금증 또 이어서 더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수학은 언제 시작한 걸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동물 벽화나 이런 데 보면 이미 이제 동굴의 벽화를 그렸다는 얘기는 뭔가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오늘 내가 잡은 사슴이 3마리 그러면 3마리를 그려놨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수학의 시작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씩 대응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1, 2, 3, 4가 처음부터 확 나타난 게 아니고 아예 숫자라는 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없었겠죠, 예전에. 단순히 1대1 대응, 하나에 하나씩 짝을 맺어주는 그렇게 하면서 수학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바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그래서 시작된 거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 어디서 새 알을 9개를 구해왔는데 형님이랑 나랑 똑같이 나눠 갖자라고 할 때는 굳이 9라는 숫자를 알 필요도 없고 나눗셈도 필요 없죠. 네, 너 하나, 나 하나 계속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남은 걸 형이 갖고 가면 형이 많이 먹은 거고 그렇죠. 내가 갖고 오면 내가 많이 먹은 거니까 그러네요. 짝을 지을 수만 있어도 그게 처음 수학이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탄탄한 함수인데 그 함수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지금 배우고 있죠. 숫자가 나오기 전서부터 인류는 이미 함수를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1대1 대응만 할 수만 있어도 그러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수학은 어쨌든 어떤 숫자들을 이용한 사칙연산 같은 게 등장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오래전엔 안 했겠고 좀 시간이 지나서 등장했겠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부족사회라든지 이런 정도에서는 굳이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사회가 커지고 뭔가 남의 거를 갖고 온다든지 세금을 거둬야 된다든지 이럴 때서부터 이제 계산이 필요하게 된 거죠. 숫자는 그 전에 필요하게 됐고요. 이제 개수를 양이 몇 마리인지 표시하려면 올맹이를 맨날 짝지어가지고 갖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이따만큼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거를 어떻게 간단하게 표시할까.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내가 쟤한테 2마리를 꿔주면 나는 몇 마리일까 하면서 더하기 빼기 나오고 묶어 세고 뭐 이러면서 곱하기 나누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계산이 쭉 된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는 거는 고도의 그 지식을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계급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계산 방법도 그래서 저기로 치자면 비급이에요. 비급. 알려주면 자기들끼리만. 내 아들한테만 알려주고. 그 일종의 저런 그 직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직업이 일종의 세습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나의 그 밥벌이가 다 사라지고 내 지위가 없어지니까. 특히 동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인 계급에서 이제 수학을 했는데 그 집안이 다 수학자예요. 대궐에서도 옛날에 수학자들이 있었는데 궁에 수학자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삼촌 오셨어요. 외삼촌 네, 같은 집안이에요. 다 같은 집안이에요.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그 방법을 때로 물려주는 거죠. 예전서부터 그 계산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안 알려주고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알려줘서 내려가는 거니까. 뭐 이런 책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되지. 몰래. 교수님 책 보다가 제가 항상 그 수학에 대해서 갖고 있던 질문 중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리학에서도 어떤 물리학의 진실은 우리 인간과는 무관하게 자연이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객관적인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그냥 그러기로 한 것, 그거를 철학 쪽에서 상호주관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수학은 둘로 나누면 객관적인가요? 아니면 상호주관적이어서 수학자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그게 좀 애매한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출발은 뭔가 정해놨어요. 그게 공리라는 엑시움이라는 공리를 정해놓고 이거는 다 옳은 거야. 무조건. 이건 다 옳다고 인정해. 그거를 가지고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데 이 처음 정한 것이 과연 객관적이냐. 아, 그거는 공리 자체는 증명할 수는 없죠. 그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리가 바뀌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수학들이 다 바뀌거든요. 얘는 객관적인데 공리가 조금 바뀌면 다 바뀌는 거라 또 이 바뀐 공리에 맞는 거는 얘가 맞는 거고.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공리로 성립하려면 그 공리에 어긋나는 거는 사실 발견된 적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어떤 걸 공리로 택할지. 어떤 걸 택할지에 따라서. 그거는 자연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를테면 유클리드의 방법을 택해서 한 게 유클리드 기하. 그거 중에서 이게 옳지 않아. 다른 방법을 택해서 나오는 것이 비유클리드 기하.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객관적이지만 원초적으로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갖고 있던 이어지는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상당히 지적인 외계인이 있을 때 그 외계인이 만들어낸 수학은 우리 수학과 같을까였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주 생물학 하시는 분의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외계인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저 영화나 이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가 이따만하고 막 눈이 이렇게 하고 손가락도 3개쯤만 있고 막 이런 외계인이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생겼을까? 근데 그분의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이미 우주의 어떤 다른 생명체가 우리 자체도 외계인이라서 아주 지적인 형태로 간다면 우리와 비슷한 모양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면 그 외계인들도 손가락이 5개, 눈도 2개 이런 형태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근데 손가락이 5개 있다라는 것이 되는 순간 그들도 우리와 수학이 똑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도 십진법일 거고 손가락 10개라서 양쪽으로 똑같은 십진법으로 수학을 할 거고 생각을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생김새가 같다면 그들의 수학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다만 지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보다 떨어질지 우리를 훨씬 넘을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 기본적인 체계는
생물학적으로 우리와 그들이 같다면 수학도 같을 것이다. 근데 저게 이 질문 떠올렸던 건 그것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거였어요. 예를 들어 공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스스로 알아낸 외계인이라면 2차원의 평면 기하학을 모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럼 2차원의 평면 기하학을 알아낸 외계인이라면 원을 모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외계인의 원주율은 그래도 우리의 원주율과 물론 표기법은 다르겠지만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똑같겠죠. 그러면 그건 생김새가 달라도 똑같은 원주율이 그 같지 성질은 않을까요? 똑같겠죠. 성질은. 기하학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 말씀드렸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에서요. 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그랗지만은 않아요. 공리를 뭘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마른 목골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주율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것도 과연 똑같은 비율을 갖는 걸까? 계산 방법이 달라질 테니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럴 것 같네요. 하여튼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요즘 정말 많은데요. 교수님 책 보면 인공지능에 이제 수학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뭐 인공지능 워낙 사용하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영상 편집, 한 장의 사진을 다른 거로 막 변환한다든지 또는 뭐 영화에서 CG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건데 그 결국은 이제 RGB라는 컬러, 트루 컬러를 가지고 빨강, 그린, 블루. 그 픽셀 안에 들어가는 값 자체를 하나씩 정해준다면 그거를 놔둔 게 행렬이라는 개념이 되고 그 행렬을 그래서 잘 해야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하거나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수학이 여기 뭐 들어갔는지는 잘 몰라도 돼요, 사실. 그걸 알고 이걸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걸 안다고 뭐 그림이 더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만들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려면 그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댓글 달잖아요, 댓글. 이게 나쁜 글인지 좋은 글인지 또 어떤 댓글에 따라서 우리 회사 제품을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도 그걸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또 이 사람이 어떤 댓글을 달아서 어떤 말을 했고 그거를 다 벡터로 바꿔서 이 사람이 어떤 쪽 성향인지를 또 이제 다 계산해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학인 거죠. 그 교수님 후반에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아마 요즘은 그때보다도 발전했을 것 같은데 재밌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단어를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 벡터로 표시하는 알고리즘들이 있었어요. 그 알고리즘 갖고 계산한 거에서 제가 재밌게 생각했던 게 여왕에서 여성을 빼는 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요? 벡터로 표시하면. 벡터로 표시하면 그렇죠. 벡터로 표시해서 벡터 연산을 하고 나면 그 데모가 있었는데 여왕은 여성이면서 왕이잖아요. 거기서 뺄셈, 여성을 하면은 왕에 해당하는 벡터로 매핑이 되는 걸 데모를 봐서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죠. 이거 단어 자체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벡터로 표현하고 나면 굉장히 수학적인 연산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때 재밌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니까 어떤 수학자들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수학 정리를 증명하고 그런 것도 막 요즘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 미래에 인간 수학자가 없는 인공지능만에 의한 수학의 발전 그런 시기가 올까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교수님 같은 수학 교수님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수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상상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한 후에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를 이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남을 설득해가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증명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과 논리적인 체계를 인공지능이라고 못할 리는 없겠죠. 다만 인공지능이 과연 세상의 모든 또는 앞으로 나올 모든 문제를 다 자기가 인간처럼 자유롭게 생각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럴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올지 그렇게 되면 인간은 정말로 망하게 되는 거겠죠.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공면이라 수학이 있고 없고의 어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학문들도 다 없어질 테니까. 제 주변의 물리학자들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물리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 후배 물리학자들 밥줄 끊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근데 수학은 그래도 물리학보다는 더 전 오래 버틸 거라고. 조금 더 버티겠죠. 한 10년? 괜찮아요. 옛날에 100명이 필요하던 어떤 거에 인공지능이 도입됨으로 해서 10명만 필요하게. 네, 제 주변에 물리학과 교수님이 이젠 대학원생을 잘 안 뽑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인공지능이랑 함께 토론식으로 진행하면 연구 진행이 훨씬 빠르고, 뭐 새벽에 물어봐도 아무런 불만 없고, 뭐 그래서 대학원생을 줄이고 인공지능하고 일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분도 있어서.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떤 막혀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집어넣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생각해라 하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죠. 곧 아마 넘어서겠죠. 몇 년 전에 처음 인공지능 챗GPT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환각 효과, 할루시네이션 그거 막 놀리듯이 했었는데 저도 그때만 해도 이게 해결이 어려울 문제 같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미 황당한 할루시네이션은 많이 없어진 거 보면 갈수록 더 논리적이고 더 인간화 될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인간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생계의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생계 문제는 국가가 해결을 해주겠죠. 한 가지 남는 거는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일하려고 태어났나?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왔긴 했지만 우리가 지구상에 온 이유가 일을 하러 온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일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걸 찾아서 내 나름대로의 성취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는 거는 잘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더 발전되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진짜로 오히려 더 하고 싶은 거, 막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들이 점점 보편적으로 사용되다 보면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이나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그 기업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해서 분명히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걸 국가가 일종의 세금의 형태로 걷어서 사람들에게 주는데, 저 그 상상을 해봤어요. 먼 미래겠죠. 그때쯤 되면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시 쓰고 싶은 사람은 시를 한 편 쓰면 돈을 받고, 영화를 만들면 돈을 받고, 나는 영화도 못 만들고 시도 못 쓰는 사람이라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면 돈을 받고, 그럼 미래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생각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기업이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살 사람이 있어야지. 맞아요. 기업도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생산적인 말씀하신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그래야 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것만으로도 뭔가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이 되면, 그렇다면은 앞으로 직업이라는 게 꼭 필요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수학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쵸? 왜냐면은 이제 막 뭘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오늘 이거 꼭 해볼 거야. 그쵸, 그러면은 도전 의식이 생겨서 수학이 좋아지면 물리도 좋아지는 거고 다 좋아지겠죠. 그런 미래가 빨리 오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제 이광현 교수님하고 피타고라스 생각 수업,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 저 보고 있는 이것도 일종의 짤인데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가장 왼쪽에 사회학자가 있고, 그 사회학자 바로 오른쪽에 심리학자가 사회학자를 보면서 사회학은 그냥 응용심리학이라, 그 옆에 생물학자는 심리학은 그냥 응용생물학이라고 얘기하고, 화학자는 생물학은 응용화학이라고 얘기하고, 저기 정상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물리학자가 왼쪽에 있는 모두를 보면서 전체가 모두 다 응용물리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참 먼 거리에 수학자가 거기 누구 있었네? 난 못 봤네? 저 이거 많이 웃었어요.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저도 이거 100% 동감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수학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상의 상황, 없는 상황, 있을 법한 상황, 이런 것들을 혼자 고민해서 정말로 탄탄하게 요런 상황, 요런 거를 벌어질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거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수학자인데, 그게 현실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 잡다한
하는 분들이 한 100만 가지쯤 생각해서 풀어놓으면 그 중에 한두 맞아요. 개를 이제 이쪽에서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낼 때도 제가 알기로 그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맞습니다. 이론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학자도 뭐가 필요할지 몰라요. 필요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내가 그 이걸 자체가. 이게 좋아.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막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물리학자가 보니까 이거 쓸만한데? 이걸 그럼 갖다 가져가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물리학자가 갖다 쓰는 순간 공학자가 그렇죠. 갖다 쓰고 또 갖다 쓰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 AI도 고민하게 되고 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짤이 참 잘 이해하고 만들었구나. 그 거리도 전 재밌어요. 맞아요. 다른 쪽은 가까운데 물리학자와 수학자의 거리가 꽤 크죠. 그만큼 필요 없는 그런 아니죠. 근데 뜻이기도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자가 어떤 구체적인 현실의 응용을 생각해서 새로운 수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활용 가능성, 응용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김범중 교수님의 영상 많이 아유, 보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방송도 뭐 나오면은 구독하셨죠? 그럼요. 네. 보고 늘 이제 언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고 책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글도 참 잘 쓰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